레고야. 아빠 우리 레고야. 닦았어. 앞으로 망가지겠습니다. 망가지겠습니다. 이거 빼졌어. 빼졌어. 얘들아 빼졌어. 잘 자고 좋은 꿈 꾸라. 나.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거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에게 큰 상을 내릴까? 아빠 찾았어? 어, 어디 있었어? 책꽂이에서 꺼내왔어. 책꽂이에 있었어? 응. 책꽂이. 아빠 책꽂이에 이라고 말하면은 책꽂이라고 부른다. 책꽂이. 응. 그치? 아빠 네, 파랑 방금. 어떻게 파랑 색깔 보라색 입을 것처럼 어떤 거? 파고 이거 파보가 뭐야? 파랑하고 보라색. 이거는 여기 보라색이고. 아 그랬구나. 그럼 보라색만 찾으면 됐겠네. 내가 궁궐 안으로 환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나무마다 싱그러운 초록색으로 물들고 분홍, 노랑 활짝 핀 봄꽃들로 궁궐 곳곳은 고운 비단우처럼 화사합니다. 오늘은 왕세자가 관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관리를 치는 말이 뭐야? 관례를 치른다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어른이 됐다는 거지. 임금님은 수많은 궁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오늘은 왕세자가 어엿한 어른이 되는 날이다. 이 기쁜 날을 맞아 내 한 가지 묻겠노라. 왕세자가 오늘을 맞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누구이더냐? 저는 세자마마의 유모입니다. 눈꺼풀이 내려앉는 고요한 달밤이나 별빛이 유모? 그럼 키웠다는 거야? 세자마마 키웠다는 거야? 와우 그럼 뭘 좋아하는지도 조금 알겠네. 음식도 차려주고 이랬으니까. 이거 별빛이 잠잠한 새벽녘에도 잠이 온다 칭얼대면 안아주고 배고프다 칭얼대면 젖을 물리며 온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오늘 세자마마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저는 세자 시강원의 시강관입니다. 근데 세상을- 세자라고 해. 아들, 왕자, 아들. 왕자. 내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배움의 길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효경, 소학, 동몽선습을 가르쳤고 옳은 길과 잘못된 길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학문을 머리로 익히고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슴에 품도록 곁에서 가르친 이가 바로 저 시강관이오니 이 뿌듯함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효경, 공자와 그의 제자 증자가 효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 소학. 잠깐만. 그게 있어? 그게 봤어. 아래 그게구나. 내가 소학, 중국 송나라 때 유자징이 주자의 지도를 받아 편찬한 교양서. 동몽선습, 조선시대 때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역사를 가르치던 책. 저는 금루관의 주시동이옵니다. 시계 자격루가 시간을 알려주면 궁궐에 이 건물 저 건물을 뛰어다니며 시간을 알려주는 나무패를 바꿔놓지요. 물론 세자마마의 수업 시간도 알려드린답니다. 비록 어린 세자마마의 수업 시간? 어릴 적에 말했던 거야. 세자마마가. 그렇구나. 근데 걔가 알려줘가지고 그 훈장님이 알려준 거 아닐까? 자격루가 시계를 알려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나무패, 동물 모양의 패 있거든. 그거.
그거를 자존심 바꿔놓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보면서 아 무슨 시구나 지금 몇 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시계가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거 물론 세자마마의 수업 시간도 알려드린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궁궐의 하루 시작과 끝이 제게 달렸다는 생각이 늘 신이 나옵니다. 자경루, 조선시대 세종 때의 장영실 등이 만든 것으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저는 친방의 나인입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머리 길게 느릿 어린 시절부터 바늘과 실을 벗삼아 지냈습니다. 구름처럼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세자마마 밤새 편히 주무시길 바라옵니다. 세자마마께서 이를 보실 때 입는 골룡포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지은 것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답니다. 골룡포, 왕이 평상시에 일을 할 때 입던 두루마기와 같은 모양의 우돛. 저는 등촉방의 내관이옵니다. 궁궐 안에 어둠이 내리면 제 손길은 바빠진답니다. 세자마마께서 저녁 수라를 드시거나 늦은 밤 책을 벗삼으시려면 무엇보다도 등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피운 등불이 세자궁을 환히 밝히듯이 세자마마도 이 나라를 환히 밝히시는 훌륭한 임금이 되시옵소서. 수라,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는 말. 정작 몸이 아프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자마마의 병을 살피는 내의원의 의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와 틀에 담긴 매우로 몸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지난 봄 세자마마께서 열이 펄펄 났을 때도 탕약을 올리고 침을 놓았더니 며칠 새 깨끗이 나으셨지요. 임금님과 세자마마가 건강하셔야 나라가 편안하니 침을 든 제 손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매화틀, 궁중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변기를 이르던 말. 매우, 궁중에서 대변이나 소변을 이르던 말. 아픈 몸이 다 나으면 음식으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저는 세자궁 소주방의 상궁이옵니다. 아침 저녁 세자마마의 상에 가지가지 찬을 무치고 찌고 부어 맛있게 담아 올리지요. 세자마마의 입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란 생각에 남몰래 어깨를 으쓱여 봅니다. 저는 장꼬마마이옵니다. 음식의 맛을 정하는 건 뭐니 해도 정성껏 다리고 다린 장이 아닌지요.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부는 곳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장독들 차지입니다. 아침마다 뚜껑 열어 반들반들 닫고 행여 비라도 한 방울 맞을세라 애지중지 돌보며 장맛을 지켜온 지 언 30년이 되옵니다. 할머니겠네. 그렇지, 한 30년도 할머니 됐겠지. 그거? 저는 대령 숙수입니다. 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음식 맛을 지키지요.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칭찬하는 궁궐 잔치 음식을 준비하옵니다. 조용한 궁궐안도 잔치 때가 되면 북적북적 들썩들썩 신이 납니다. 머리에 수건 쓰고 두 팔 걷어붙이고 오늘은 쇠고기로 탕을 끓여볼까요? 임금님, 저는 그롤 비자입니다. 수많은 궁궐 식구들 마음 달래기는 정이 듬뿍 담긴 편지가 으뜸입니다. 저는 궁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세한 집안 소식이 담긴 편지를 전해줍니다. 어마디엄한 마마님들도 제가 전한 편지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세자 빈 마마의 간택을 알리는 편지도 제가 전했습니다. 간택, 조선시대의 임금, 왕자, 왕녀의 배우자를 고르던 행사.
저는 도화서의 화원입니다. 저의 그림 솜씨가 사람들 눈에 띄어 감히 임금님을 뵐 자리까지 서게 되었지요. 궁궐의 중요한 행사들을 세심한 붓끝으로 눈앞에 펼치듯 그려냅니다. 오늘 세자마마의 관례식도 그려낼까요? 대대손손 100년, 200년이 지난 뒤에도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궁궐 지킴이 수문장이옵니다. 궁궐은 아무나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 곳. 저를 거치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사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행여 의심스러운 자는 호패를 들여다보고 꼬치꼬치 따져 물어 궁궐에 들이거나 쫓아냅니다. 모두 잠든 한밤중 올빼미처럼 눈을 부리부리 뜨고 수상한 자가 숨어들지 않나 지키는 것도 저의 일이옵니다. 궁궐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사옵니다. 그러면 제 할아버지 때도 해야겠네. 응?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 바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되면 좀 약해질 것 같은데. 할아버지 되면 이제 눈이 개- 좀 나빠져가지고. 근데 걔 이제 저 할아버지 되면 이제 요거 안 쓰고 이제 할아버지 되면 위에 이제 올라가서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지휘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치. 어린 병사들 또 새로 뽑겠지. 어, 그럼 60살 그래가지고 되겠네. 어린애들이 또 지키는 거구나. 그렇지. 좀 더 젊은 사람, 청년들, 젊은 청년들, 힘이 61살도 힘이 센 청년들. 내가 모두의 말을 듣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려 하였거늘 이거 고민이로다. 그러자 왕세자가 임금님에게 아뢰기를 다들 제 일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했으니 모두에게 상을 내리심이 어떻겠습니까? 얘가 누구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 세자라잖아. 세자 자 아들자 그럼 세녀는? 세녀가 있나? 왕세자 왕세녀 세녀 공주라고 하겠지 뭐. 공주 왕자 공주 이렇게. 왕. 음. 이거? 허허 과연 왕세자로다. 좋다. 모두에게 큰 상을 내릴 터이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즐기거라. 아빠 잠깐만. 얘가 지키는 거야? 뭘지? 수문장. 응, 진짜. 응. 수 지킬 수 문 장군장 문을 지키는 장군 군인 이런 뜻이지. 응. 정보마당 궁궐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 궁궐하면 맨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그야 물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 것입니다. 궁궐이란 왕과 왕실 가족이 살면서 그 나라의 위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궁궐 안에는 왕과 왕실 가족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후궁과 궁녀가 500명 정도였고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는 신하들과 궁궐 청소, 음식 마련, 빨래 등의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기술자들도 수백 명이나 드나들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왕과 왕비의 집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일터였습니다. 궁궐이란 어떤 곳일까? 우리나라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이렇게 5궁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궁과 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그 규모나 용도가 엄연히 구별됩니다. 궁은 사람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주거를 담당하는 곳이고 궐은 왕이나 신하들이 나랏일을 보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궁궐은 궁과 궐이 합쳐져 일상적인 생활도 하고 나랏일도 보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낮에는 궐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궁궐 아니지만 왕도 출퇴근을 했던 것이지요. 궁에는 왕이 생활하는 정궁, 왕비가 생활하는 중궁, 세자가 지내는 동궁, 왕대비가 사는 자궁 등이 있었고
궐에는 편전을 중심으로 나랏일을 보는 여러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건물과 환관, 궁녀들이 거처하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궁궐의 여성 관리, 궁녀. 궁녀란 주로 왕실의 살림살이를 맡은 여자들을 말합니다. 궁녀들의 일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침전에서 시중드는 지밀, 의복과 이부자리를 만드는 침방, 의복과 장식물에 술을 놓는 수방, 세수물과 목욕물을 준비하고 내전을 청소하는 세숫간, 수라상과 음식을 만드는 내소주방, 차와 궁중 잔치상을 준비하는 외소주방, 음료와 과자를 만드는 생과방, 빨래부터 다듬이질과 다리미질 등 세탁 전반을 담당하는 세답방, 궁중에서 사용하는 등불을 준비하는 등촉방 등이 있습니다. 궁녀들은 대개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지밀의 경우 4세에서 5세의 어린 나이에 생각시로 뽑혀 15년간 교육을 받으면 머리를 얹고 쪽을 지어 남색 치마에 옥색 저고리를 입는 정식 궁녀인 나인이 되었습니다. 또 15년이 지나면 상궁이 되어 개구리 모양의 첩지를 머리에 달았습니다. 궁녀는 근무 연수와 일에 따라 지위가 나뉘어져 있었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 관리인 셈입니다. 왕의 손과 발, 환관. 궁녀들이 궁궐 안살림을 맡아보았다면 환관은 궁궐의 바깥살림을 맡아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시라고도 하고 필요한 환관은 궁궐 청소, 궁궐 수비 등 남성들의 노동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 환관은 내시부에 소속되었으며 약 140명 정도였습니다. 환관은 1년에 4차례 자신이 한 일을 평가받았는데 상을 연달아 10번 받거나 근무 일수를 채우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승진이 뭐야? 올라가는 거야. 높은 자리로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였다면 이 자리로 올라간 거야? 그럼 밑에 이제 부하들이 생기는 거야. 올라가면 부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지. 점점 높아. 우리가 높은 치면 다른 티가 많아. 그런 걸로. 니네 진급 그게 뭐냐면 그게 띠가 올라가는 거 같이. 띠가 올라가는 띠가 더 근데 많은 회사나-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 가도 점점 높은 자리에 아빠도 올라가. 있어? 어? 아빠도 있어? 아빠도 그 있지 회사에. 아빠도 해. 그럼 학교에서도 있긴 해. 교장 꼭. 그렇지. 일반 선생님 있고 부장 선생님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교장 선생님 있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 가장 나이가 많아. 그렇기도 하고 가장 대장? 가장 높지. 신분이 직업이 가장 높다고 선생님들 중에. 점점 진짜 높아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래. 나이가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이가 많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못 되고 교감 선생님이 못 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 다 되는 건 아니야 그게. 다 자리가 적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릿수가 밑에는 자릿수가 많은데 점점 올라갈수록 자릿수가 적어져서 사장은 한 명이야. 장은 한 명이라고. 장 밑에 있는 사람들 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있고 점점 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많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점점 줄어. 내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저희가 나랑 같이 들어간 그런 직원들이 처음에는 뭐 100명이다 회사에 들어갔는데 점점 가서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여기로 올라갈 수도 있고 친구. 안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나이만 먹으면 다 올라가는 이런 학년 개념이 아니라고. 회사 생활은
나이 먹으면 그렇게 다 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뭐를 잘하던 못하던 1년이 지나면 2학년이 되고 그냥 나이 먹는 거하고 틀려. 내가 뭐를 잘하던 못하던 1년이 지나면 3살이 되고 뭐 1년이 지나면 5살이 되고 내가 뭐를 하든 안 하든 그냥 10살이 되고 뭘 하든 안 하든 1년 지나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또 해가 바뀌면 2020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되고 2030년이 되고 그럼 뭐 한 살 한 살 뭐 그건 그냥 먹는 거야 그냥. 니네들이 그냥 1년이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3학년이 4학년. 회사 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고. 회사 생활은 시간이 지난다고 여기 올라가는 게 시간이 지난다고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거는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그 중에 한 명만 되는 거야. 그 교장 선생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20년 전, 30년 전에는 똑같은 선생님들이 자기랑 같이 학교에 들어온 같은 해에 2021년에 같이 들어온 선생님들이 친구 선생님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자기는 지금 와가지고 교장이 돼 있고 같이 들어왔던 친구는 교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교감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선생님일다가 그래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이거 학년하고 올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나이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하던 안 하던 1년이 지나면 나이를 한 살 먹는 거야. 네가 뭘 하던 안 하던 8살이 9살 되고 9살이 10살 되고 10살 이건 당연한 거고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당연한 거고 근데 회사에서 승진하고 진급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꼭 나이가 많다고 올라가질 않는다니까. 여러 가지 이유 남들보다 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위에서 어허 너는 일을 열심히 하였구나 너는 그럼 다른 네 친구들보다 먼저 진급을 하여라. 뭐 진급하는 거야. 친구들은 여기 있는데 나는 또 진급 한 진급해서 한 단계 또 한 단계 진급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든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맨 밑에 직원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장은 한 명이야. 장. 유치원장도 한 명, 학교 장도 한 명, 회사 사장도 한 명, 대통령도 한 명. 위로 올라가면 학원 벌써 선생님도 한 명. 학원 선생님 여러 명인데 학원의 학원장, 원장 선생님은 한 명, 학원의 사장님, 원장 선생님, 관장님은 한 명, 그 밑에 사범님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 알겠어? 사모님 3명. 그러니까 더 큰 태권도장은 사범님이 더 있을 수도 있어. 4명, 5명이잖아. 태권도장이 크면 그럴 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좀 이해가 갔어? 나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한 살 먹는데 그 회사 이런 곳에서는 일해야지 높아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가장 낮은 곳이야. 아무것도 안 하면 쫓겨나지 회사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회사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는 뭐 하러 다녀? 일하러. 아니 돈 벌러 다니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줘? 아니? 나가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더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결과를 이렇게 내고 물건을 더 많이 팔고 같은 직원들보다 그럼 회사에 돈을 더 많이 벌어줘 안 벌어줘? 더 많이 벌어줘. 그럼 그 어떻게 되겠어 그 직원을? 그 직원을 회사에서 붙잡고 있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대장이 그- 되겠네. 그 회사에서 그 직원을 붙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더 많이 줘야지. 더 많이 안 주면 저 다른 회사 갈게요. 돈 많이 주는 데 갈게요. 이렇게 되니까. 회사에서는 그 직원을 데리고 있어야 어떻게 돼?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렇지. 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돈을 좀 더 월급을 더 많이 주세요. 진급시켜 주세요. 승진시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장이 주세요 이런 거. 대장은 못하지. 대장 사장은 한 명이지. 그럼 자기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야 돼. 회사를 만들어야 돼. 회사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자기가 사장이 되지. 또 정기적으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했고 시험 결과에 따라 승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품계에 따라 나라에서 주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되면 월급을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이 받지. 환관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은 수라상에 올릴 재료가 신선한지 등을 감독하고 내시부 소속의 환관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밖에도 술을 빚는 일을 맡은 상온, 다과를 관리하는 상다, 약을 올리는 상약,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상전, 서책을 담당하는 상책, 활을 관리하는 상호, 재물을 담당하는 상탕, 그릇과 찻잔 등을 담당하는 상세, 아빠 그 등불을 있잖아. 밝히는 상초. 약을 올리는 게 어딨어? 약을 약을 올리는 상액 있잖아. 약을 올리는 그 환하게 하는 그 약을 이게 이 약 올리는 게 아니고 먹는 약. 아플 때 먹는 약. 이건 아니지. 이 약 올리는 게 아니지. 궁궐인데 혹까지 그냥 잡혀가려고 벌 받지.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옥에 가두어라 그럴 수 무서운 곳인데 궁궐은 엄청. 불을 취하는 상원, 천막 설치를 담당하는 상설, 청소를 담당하는 상제, 궁궐문을 담당하는 상문, 물시계를 관리하는 상경, 왕실 정원을 관리하는 상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환관들의 업무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어 명칭을 보고는 하는 일을 짐작할 수 없게 되자 다만 직급을 나타내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내시부는 궐 밖에 있었지만 왕, 왕비, 세자, 대비, 후궁 등에 소속된 환관들은 궁궐 안에서 일했습니다. 환관들은 궁궐 밖에 살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궁녀와 환관을 비롯하여 궁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왕, 왕비, 후궁, 세자, 대비의 주변에는 이들의 음식과 의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물깃기, 빨래, 심부름, 청소, 촛불을 담당하는 사람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으며 활, 목기, 철기 등 각종 기물을 제작하는 장인들도 많았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궁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는 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순번을 정하여 궁궐에 드나들었으며 평상시에는 200에서 300명 정도가 궁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왕의 업무를 돕고 궁궐의 운영을 담당하는 양반 관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긴급하게 군사 지휘권을 부를 때 연락을 맡았던 선전관, 왕의 비서 승정원, 왕과 왕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관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자며 평화롭지만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던 곳이 바로 궁궐이었답니다. 쪽빛을 되살려낸 쪽물장이, 하늘을 닮은 쪽빛. 강둑의 그득한 풀빛. 며칠째 쏟아지던 장맛비가 이제야 그쳤습니다. 셋골 사람들은 둑에 올라 콸콸거리며 내달리는 강물을 우두커니 바라봅니다. 들판을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는 영산강이 각 마을을 삼킬 듯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농사를 망쳐 한숨 쉬는 어른들 틈에서 아이들만 눈이 반짝입니다. 다시 강에 들어가 놀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는 거지요. 강가의 쪽풀도 어느새 흙탕물 속에서 푸릇푸릇 일어서고 있습니다. 외갓집 파란 이불 냄새. 새꼬라인 남인의 외삼촌이 장가간 날이에요. 온종일 잔치를 거들고 난 어머니랑 이모들이 집으로 돌아갈 채비에 바쁩니다. 하지만 남이랑 사촌들은 따로 한방에 모여 신이 났습니다.
오늘 밤엔 외갓집 쪽 이불 속에서 외할머니의 옛 이야기를 듣다가 잠들 참이니까요. 외할머니가 아랫목에 파란 쪼기불을 펴자 남이랑 사촌들이 우르르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퀴퀴한 냄새가 잠깐 코를 찔렀지만 나미는 금세 포근함 속에 파묻혔습니다. 자연의 빛깔. 나미는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셋골집에서 학교까지 기차를 타고 먼 길을 오가노라면 세상이 새삼 색색 빛깔로 다가오곤 했어요. 하늘빛과 산빛, 곡식들이 나날이 자라면서 빚어내는 들빛이 차창 밖을 스쳐갔지요. 특히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나미는 자연이 빚어내는 빛깔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쪽시 한줌.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나미를 불렀습니다. 내 스승 한 분이 우리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 애쓰신다네. 그중 하나가 쪽빛이지. 그런데 쪽물 들이는 사람이 없어. 쪽이라는 식물이 우리 땅에서 거의 사라졌다는 거야. 결국 스승께서는 얼마 전 어렵게 이 쪽씨를 구하셨다네. 어떤가? 쪽물로 이름났던 셋골에서 자란 자네가 우리 쪽빛을 한번 되살려보지 않겠나? 순간 나미는 외갓집 파란 이불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날이면 어머니가 꺼내 입으시던 파란 치마며 강둑의 쪽풀도 차례차례 떠올랐지요. 쪽빛이 사라진 이유. 그날 나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 앞에 씨앗 봉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쪽씨앗인 줄 금방 알아보고 반가워했지요. 하지만 곧 얼굴빛이 어두워졌어요. 누가 용케도 구했구나. 곡식 농사 틈틈이 이걸 심고 걷어서 쪽물 내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던지. 색색의 값싼 나일론이 들어오면서 쪽물장이들이 너도 나도 쪽농사를 걷어치웠단다. 비싸다고 찾는 사람이 없었거든. 쪽물이 더없이 고운데도 말이다. 예전엔 시집갈 때 쪽물 들이놓으시며 이불을 해갔었지. 뜨겁고 뜨거운 땡볕. 한여름 땡볕이 나주 벌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담근 쪽을 건져 내다 말고 나미가 목수건으로 팥죽담을 훔칠 때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며 하는 얘기가 들렸어요.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구할 생각은 않고 느닷없이 쪽물 일이 다 뭔가. 그러게 말일세. 저의 어머니는 속이 탈 거야. 나미는 얼굴이 붉어진 채 집 뒷곁을 돌아보았어요. 거기선 어머니가 나미를 도와 쪽물을 받고 있었지요. 그렇잖아도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면 괜한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기만 했어요. 쪽빛을 찾아서. 나미가 온종일 쪽물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쪽물을 휘젓고 시시때때로 빛깔을 살피면서 밤늦도록 쪽물 항아리를 아기돌 보듯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쪽물 내는 일은 부지런하기만 해선 안 되었어요. 쪽풀을 담가 청록색 물을 받아내고 석회를 섞어 쪽 앙금을 받고 잿물을 내려 부어 꽃물을 낼 때까지 여러 과정에서 꼼꼼히 양을 재고 시간을 따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석회며 잿물까지 손수 만들어야 했지요. 외로운 숨바꼭질. 나미는 어머니와 집안 어른들은 물론 쪽물 일을 했던 동네 어르신들에게 궁금한 것을 일일이 여쭸어요. 하지만 오래전에 그만둔 일이고 각자의 어림짐작으로 했던 일이라 대답이 다 달랐어요. 나미는 혼자 숨바꼭질하듯 쪽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얻어들은 이야기를 이리저리 꿰맞추어 정리하고 도서관이며 서점을 돌아다니며 옛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러고는 한 과정 한 과정을 실험해 나갔지요. 수많은 실패 끝에
쪽 농사를 망치는 것이 잡초라는 것을, 쪽풀은 더운 여름 이른 새벽에 베어야 한다는 것을, 그 쪽풀을 빗물로 우릴 때엔 무거운 돌로 눌러놓고 50시간쯤 담가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데도 쪽빛은 좀처럼 얻지 못한 채 나미의 열 손가락은 푸르디 못해 새까매져 갔습니다. 새로운 실험. 나미는 좋은 석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마 속에 커다란 통나무를 깔고 조개 껍질 대신 자연에서 자란 커다란 굴껍질을 넣고 구웠어요. 한바탕 이글거리던 불꽃이 사라질 즈음마다 장작과 굴껍질을 번갈아 가득 채우고 꼬박 이틀을 활활 태웠습니다. 가마 앞쪽은 황토 벽돌과 진흙으로 막고 멍석을 덮어두었어요. 이번엔 틀림없이 제대로 된 석회가 나올 거야. 나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쓰라린 실패. 나미는 이렇게 구워낸 굴껍질을 항아리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굴껍질은 고운 석회가루가 되어 있었지요. 아, 바로 이거야. 이번엔 틀림없어. 쪽풀을 우려낸 항아리에 새로 만든 석회가루를 한 바가지 듬뿍 넣고 나미는 조심조심 고무래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쪽물을 젓고 또 저었죠. 얼마나 저었을까? 나미는 숨을 훅 들이마신 다음 쪽물이 변하는 걸 살펴보았어요. 부글부글 거품이 끓어올랐어요. 됐다! 하지만 나미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어요. 거품 속의 물빛이 너무나 어둡고 탁했던 거예요. 산 넘고 산 넘어. 무엇이 문제일까? 굴 껍질을 잘못 구웠나? 아니야. 물과 석회가루의 양이 안 맞았던 거야. 나미는 숱한 실패 끝에 알맞은 석회가루 양을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푸른빛 쪽물을 얻었지요. 하지만 염색할 수 있는 꽃물을 얻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쪽 앙금을 만드는 방법과 콩대를 태워 잿물 만드는 방법, 쪽 앙금에 잿물 넣는 양을 스스로 찾아 익혔지요. 마침내 꽃물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나미는 쪽 앙금에 잿물을 넣어 잘 저어준 다음 따뜻한 방으로 옮겼어요. 그러고는 아궁이에 직접 불을 떼며 온도를 맞추느라 애썼지요. 온도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두어도 꽃물을 얻을 수 없을 텐데. 꽃물을 얻을 수 없다던데. 3년 만에 대답. 쪽물 항아리를 아랫목에 놓아두고 발효되기를 기다린 지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나미는 아궁이에 불을 떼어놓고 방으로 들어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순간 나미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어머니를 외쳐 불렀어요. 물빨이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바로 꽃물이지요? 그렇지요? 맞구나. 꽃물이야. 드디어 물빨이 섰구나. 어머니가 달려와 환히 웃으며 기뻐했어요. 꽃거품이 동동 떠다니는 사이로 맑디 맑은 쪽물이 나미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쪽빛인가? 아닌가? 그 생각만으로 지낸 3년이 넘은 날의 일이었습니다. 쪽빛 인연. 나미는 무명천에 쪽물을 곱게 들여 교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애썼네. 자네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지. 교수님은 당장 나미를 앞세우고 스승을 찾아갔어요. 쪽물 들인 옷감을 펼쳐 보이면서 말했지요. 선생님께서 주신 쪽시 한 줌으로 되살려낸 쪽빛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해냈습니다. 오, 바로 이 빛깔이야. 우리나라 가을 하늘빛 고맙네. 장한 일들 하셨네.
쪽밭으로 푸르른 마을. 이제 새꽃 들판은 다시금 쪽밭으로 푸르러졌어요. 나미는 아름다운 쪽빛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옛것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미네 집은 쪽물 들이는 걸 배우려는 사람들과 쪽빛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나미는 파랗게 물든 손으로 쪽물을 고무래질하면서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제 꿈은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쪽빛으로 물들인 청바지를 입히는 겁니다. 정보마당. 아름다운 자연 염색. 옛날에는 옷감에 색깔을 내려면 풀, 꽃, 흙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했지요. 이런 염색 방법은 재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색깔이 정해져 있고 물들이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색을 많이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화학염료가 발명되자 사람들은 너도나도 화학염료로 물들인 값싸고 다채로운 색깔옷을 입었어요. 화학 성분이 몸에 좋지 않고 물을 더럽힌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지요. 자연 재료로 물들인 옷감은 색깔이 자연스럽고 우아하며 자연 재료가 벌레와 병균을 쫓아주어 건강에도 좋답니다. 또 염색 과정에서 물을 더럽힐 염려도 없지요. 자연 염색 중에서도 쪽 염색은 아주 매력적이에요. 재료의 색깔을 그대로 내는 다른 염색과는 다르게 원래의 쪽풀색인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쪽빛을 특별히 신비롭게 여기고 사랑해왔어요. 아름다운 파란빛을 일컬을 때면 쪽빛이라고 했고 쪽빛 바다, 쪽빛 하늘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답니다. 하늘을 닮은 쪽빛에서는 염색장 정관채 선생님, 중요 무형문화재 제115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 쪽빛을 되살려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쪽물을 들여요. 1. 쪽풀을 베어 항아리에 담고 물을 채워 이틀 동안 담가둔다. 2. 초록색 물이 생기면 쪽대를 드러내고 나머지는 채로 건져낸다. 3. 굴 껍질을 구워 석회가루를 만들어 항아리에 넣는다. 4. 고무래질을 하면 색이 변하면서 꽃 거품이 일고 물은 남색이 된다. 5. 색소가 바닥에 가라앉으면 윗물은 따라내고 쪽 앙금을 받는다. 6. 콩대를 태워 젤을 만든 다음 끓인 물을 부어 잿물을 만든다. 7. 잿물에 쪽 앙금을 넣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효시켜 꽃물을 만든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쪽 염료를 꽃물이라고 한다. 8. 꽃물에 천을 넣고 물들인 다음 햇볕에 널면 쪽빛으로 변한다. 9.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물들이면 점점 짙은 쪽빛이 된다. 10. 쪽물을 들인 모시, 삼배, 명주, 무명천, 염색하는 횟수와 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쪽빛 옷감을 만들 수 있다.